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이 가능한가?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이 더 지연되는가 아닌가? 이 물음도 따져보겠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심의 중이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무엇에 대해 신중한 것인지, 아직도 무엇을 심의 중인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격동의 4월이 예고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의 주문이 내려지지 않아서 민주주의의 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데드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헌재 마비의 시한 4월 18일 자정입니다. 이때까지도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서 심리정족수 미달로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가히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죠. 법사위에서도 헌재가 어떤 상황인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신중에 거듭해서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고려하고 있다.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함의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나 시간이 걸릴 사안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선고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치적 고려니 뭐니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헌재 마비 시나리오를 상정해두고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에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4월 2일 수요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4월 18일이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이 4월 18일일 것이다 라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두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8인 체제의 정기 선고가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제기한 헌법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주로 정기 선고일에 이뤄지게 되는데 8인 체제로서는 10일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저런 일정 속에서 4월, 격동의 4월이 시작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헌재 선고가 나올 것인가? 짧게, 아주 짧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4월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는 나올 것이다. 예. 그거는 추후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격동의 4월 얘기하셨는데 앵커께서 격동의 3월 그리고 12월 3일로 돌아가서는 격동의 4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 길게는 110일 동안 무정부 상태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말씀한 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결정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이 추운 꽃샘추위가 끝나고 나면 봄 같은 기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소식이 국민들한테 찾아올 것 예.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나온다. 저는 4월 18일 전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사실상 아무도 모르죠. 몇 대 몇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8인 체제 하에서 8대 0을 자신하고 있는데 왜 굳이 마흔의 후보의 어떤 임명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는지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만약에 8대 0이 아니라 5대 3이기 때문에 문영배 대행께서 이를 지체하고 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4월 18일 전에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나와야 한다. 당위를 말씀하셨고요. 맨날 틀리는데 자꾸 여쭤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라고 했습니다. 몇 주째 이번 주만 견딥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헌재가 이번 주도 선고하지 않는다 혹은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헌재 시간이 조만간 끝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쉬운 파면 결정문 하나 못 쓰는데 중대범죄 현장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렇게 못 씁니까? 저는 이번 주에 선고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 김성결 위원님. 예, 시중에 헌재 결정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다 혹은 남북 통일이 더 빠르겠다 이런 자주 섞인 얘기까지 돕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밥도 뜸 너무 들이면 탄다고 했는데 지금 밥이 타는 게 아니라 밥솥 자체가 타게 생겼습니다. 다시는 밥을 못 지을 수도 있어요. 이 사안은요, 너무나 명백하게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봤던 사안입니다. 이런 명확한 사안, 그리고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번 주 내에 좀 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들으셨지만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선고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지만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한민국에 8명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영배 이미선 후임재판관 임명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여러 조건들이 붙긴 했습니다. 우선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고 바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8명 중에 4월 18일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면은 6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대행이 그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에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이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는 조금 더 탄핵 심판과 관련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에 앞서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예 후임 임명을 좀 빨리 해달라, 지명을 빨리 해달라라는 요구를 당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8명 중에 2명이 퇴임하게 되는데 4월 18일이면 6명이 남잖아요. 2명의 자리를 대통령의 지명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일찌감치 요구하겠다라는 취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고 저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분의 의견을 잠깐씩 또 들어보겠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보면 굉장히 궁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라든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헌재가 기각을 내렸으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오늘도 헌법재판 사무처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하지 않는 거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위공직자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심지어 상습입니다. 지난번 탄핵에 이르렀을 때는 그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당 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을 여지를 둬서 돌려보낼 테니 잘해보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파면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가서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헌법에 대한 성실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또 만약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면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이 재탄핵을 통해서 이 법적 책임을 묻는 거는 원칙입니다. 만약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인데 권선동 원내대표는 여기에 맞불을 놓듯이 아무 말이나 하듯이 대통령 임명목에 대해서 미리 지정하겠다. 이게 맞불이 될까요? 심지어 대통령 임명목을 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리하게 그 부분이 국회에 넘어와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도 지금 아까 헌재 심판을 빨리 조속히 하라고 하듯이 만약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정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국정의 기본적인 일이라도 처리하게끔 바란다면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빨리 만약 재판관 임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순서일 텐데 지금 거의 반지성적인 상태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탄핵에 이럴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 그리고 총리를 사실상 이제 탄핵을 했을 때 국가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헌재 어떤 결정이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지 않고 같은 사유로 재탄핵한다고 했을 때 과연 헌재가 똑같은 어떤 대답을 할지 그리고 국민이 이거를 받아줄지 더불어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뿐만이 아니라 최상목 나아가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줄태낙하기 위한 것이 단순히 마은혁 후보자를 쑤셔넣기 위해서 임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경제나 민생이나 국민보다 그게 앞선 최우선 순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건 뭐냐면 8인 체제, 9인 체제가 최고 좋습니다. 하지만 8인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을 했을 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같은 경우는 2명의 재판관이 나가게 되면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되는데요. 6인 체제는 사실상 심리는 하지만 결정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에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상황을 좀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교착 국면에 있는 지금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한 인사가 아닙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가 공히 합의한 인사였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야가 다시 한번 합의를 이끄는 어떤 중립적인 인사가 된다면 당연히 임명까지 가능하고요. 또 한번 그다음에 대행이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완벽한 구인 체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호불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쑤셔 넣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후임 대통령목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전적 의미로 여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윤석열은 현재 직무 배제 상태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떳떳하게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에 뱉은 말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국회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지명을 안 하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임명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어떻게 권한대행 주제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하겠다고 지정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까?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못하는 일입니다. 예. 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위헌이다 임명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아직 퇴임도 하기 전에 2명 재판관을 미리 지명을 하자고 하는 거는 이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너무나 성급하고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 그동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이중잣대에 좀 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 정도입니다. 예.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후임 임명 요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고요.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헌재의 판단이 거의 나오기 직전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줄곧 해왔기 때문에 굳이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또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여러 분석들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걸 짚어보면서 의견들을 구해보죠. 첫 번째, 이건 판사 출신의 차성환 교수가 내놓은 분석인데 헌재 업무 부담 자체가 지금 엄청 크고 많다. 여러 사안이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 특히 내란죄 판단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사건들에 비해서 단순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쟁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20여 가지 쟁점들 하나하나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도 하나하나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양이 많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저도 의견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저도 말한 적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요리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헌법재판관들이 물리적으로 평의를 하더라도 다른 뭐 국무총리 그다음에 부총리 뭐 나머지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들도 뭐 수십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박성지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꽤 많은 사건들이 지금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평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 내란죄에 대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조금 더 심도 깊게 뭐 집중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단순하긴 하나 단순한 문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각 개인 간의 결정문들을 작성하고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한 대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비추어서 우리가 조금 너무 경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14일 이내 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나 이건 내란의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행위는 전두환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안 외에도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한 헌재에 있어서의 재판관들의 어떤 고충과 고뇌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김기영 의원 생각은요? 우선적으로 지금 차성환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이 너무나 줄태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대통령의 어떤 탄핵 관련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정 부분 민주당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내용상으로 좀 길게 걸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는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인들이 어떤 고뇌에 빠졌다,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재 헌법 재판소법 어떤 거를 적용하는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어떤 걸 적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는데 심리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게 있습니다. 형사 탄핵되거나 소추되거나 재판 중인 거 수사기관에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헌재 재판관 쪽에서 헌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게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수사 기록 중에 어떤 증언, 수사 기록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8년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얘기를 들면서 이 부분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막상 결정문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8명의 어떤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아주 지금도 여러 논의들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헌재 평의가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길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3월 26일에는 약 30분의 평의, 27일에는 일반 사건 선고를 했고 평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일 약 1시간 정도 또 평의. 그래서 평의가 길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건 여러 해석들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보엽 의원님. 그 해석도 분분합니다. 예. 저렇게 짧아진 거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거의 끝났다. 예, 결정문을 썼고 거기에 이게 역사의 길이 남을 결정문, 세계가 주목하는 결정문이기 때문에 티끌 하나, 흠 하나 없어야 돼서 완벽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 결정문에 담기는 개별 의견인가요? 그거를 각자 작성하느라 평의에서 늦어진다. 짧게 여러 번 계속하고 예.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왜 이렇게 늦어지지 할 때처럼 여전히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하고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요. 저는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다. 이번 주에 선고가 내려질지 다음 주까지 늦춰질지 혹은 정말 우려한 대로 4월 18일 이후로 늦춰질지 또 아무도 지금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속보가 들어왔네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다만 한대행의 응답은 아직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대행의 답이 없었고 현재로서는 회동이 이뤄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라는 발표를 조금 전에 했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만남이 이뤄진다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어떤 요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은 해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이제 재난 관련돼서 지금 특히 이 경북 쪽에 있는 이 재난 대응에서 추경과 재난에 대한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다라는 게 주요 얘기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만약 재판관 얘기도 있겠으나 공식적으로는 지금 재난 상황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그 향후에 복구 지원에 대한 것들을 제1야당 대표로서 좀 권한대행과 좀 얘기를 해서 풀고 싶다라는 게 주요 요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서 지금 유일하게 이 권한대행 측과 연락이 되는 부분들은 뭐 국실장도 아니라 저기 수행과장, 총무 수행과장과는 연락이 돼서 총무 수행과장이 전달하겠다라는 답 정도만 지금 민주당이 들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전달은 됐겠죠? 수차례 했다고 하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만남이 이뤄질까요? 만나야 되겠죠. 지금 현재 뭐 어떤 사적으로 뭐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으나 권한대행이 서운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적 감정이고요. 공적 영역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 산불로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원하려면은 예산에 대한 어떤 합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부 입장도 알아야만 야당에서 지원할 거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어떤 일정 때문에 왜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 답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즉시로 만나서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야당과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그 시한이 내일까지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질까가 상당히 관심이네요.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다가 헌재 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채 10일도 되지 않아서 또 한 번 정치적 사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진정성을 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달라는 그런 압박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원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같이 하면 됩니다. 왜 유독 본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지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야, 정, 그거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국정협의체 다시 복원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여야정 국정협의체 사실상 무력화됐고요. 이번에도 여야가 오늘 만난 만큼 만약에 그게 추경의 문제라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정 전반의 문제라면 여야정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마치 민주당이 이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최상목 지금 부총리도 권한대행 때 33일간 위헌적인 부분들을 저질렀어요. 노골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기각은 됐으나 헌재에서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 돌려보냈는데 상당 기간을 지금 위헌을 저지르는데 이게 어떻게 뭐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가만두면 됩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과 힘없는 사람들, 일반 공무원들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 얘기는 여야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불이 대형 산불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 먹고 사는 문제 좀 지원해드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당해서 여야 그리고 정부가 다 같이 그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와중에 야당 대표를 만나지 못하겠다. 전화를 피한다. 대단히 옹졸한 태도고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혹시라도 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걸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만나겠다.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만나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사 전달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는 경우는 뭐 다반사지 않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자동 조정 정치 해준다고 했다가 민주노총 측 만난 다음에 그게 없던 일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말의 어떤 진정성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보고요. 진짜 뭔가 필요한지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내일 곧바로 탄핵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겠고 다 떠나서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만나자고 했을 때 못 만날 일은 없는데 단둘이 만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좀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들어왔네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 2번, 문자 1번을 한덕수 대행에게 보냈다라는 게 한민수 대변인의 설명이고요. 전화를 받지 않아서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씀까지 문자로 전달을 했지만 한 대행이 문자에도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새로운 소식이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성열 의원님, 네.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이런 분석을 했어요.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법리만 따지는 게 원칙이죠. 예, 근데 이제 원칙하고 현실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요. 국민 신뢰를 상실한 부분, 그다음에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었고요. 통진당 해상 심판의 경우에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이제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 보면요.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참여도 아니고 관여예요. 더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유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법조문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일종의 심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내가 어느 편과 좀 더 가깝다. 내 연고가 저 팀 연고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한쪽 편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시기보다도 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가 총칼에 유린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대립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사실 현실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정치적 고려는 좀 빼고 원칙에 입각해서 법리만 가지고 심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론을 살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여론을 한번 볼게요. 탄핵 심판에 관련된 여론이 아주 크게 달라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59.8%로 나타났고요.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36.3%로 집계가 됐습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고요. 의뢰 기관은 CBS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런 여론 속에서 지난 주말에 탄핵 찬반 집회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연쇄 탄핵하겠다. 내란 선동이다. 여러 이제 법적인 고발까지도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아침 최고위원회 발언을 들어보면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서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요. 결국 할 거지만 최대한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갖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도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탄핵을 당하기 전에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지? 그때 국회 추천목을 임명했더라면 이 혼란이 조금 더 빨리 잠재워졌을 텐데 라는 어떤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12월이요. 지난해 그렇죠. 12월. 12월에 그 본인이 그 부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내란에 대한 심판이 정말 차일피일 미뤄지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오면서 셋 중에 둘을 임명하면서 또 한 명이라는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까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 앞서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의 임무를 제대로 했더라면 나라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걱정했더라면 그와 같은 정치적 계산 셈법 속에서 이와 같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탄핵이 당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노골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어서 내란에 대한 세력들을 옹호하는 듯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행위라는 걸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은 정말 오랫동안 공직이라는 걸 경험했고 공직자로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어서 거부하고 뭉개고 있느냐. 그러면 아무 어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익이. 네. 단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내란을 저질렀던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만들어보자. 내가 버텨줄게. 그 외에는 위헌적인 부분들을 정말 나중에 법적 책임을 감내하고라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심 그리고 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방탄의 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해 12월 말 정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던 날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미소라고 보지만 많은 분들이 미소라고 하지만 또 민주당 분들은 미소 지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경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과연 나라를 생각하는 면보다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 즉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의아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무엇보다도 최상목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혼란의 주범이다, 혼란의 원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다 떠나서 지금 헌재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못해서입니다.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마은혁 후보자가 아니라 문영배 대행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쌍탄핵, 나아가서 국무회의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초선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오늘 고발을 하면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랑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라는 게 취지네요.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오히려 맞고발했죠? 예, 저 기자회견 하는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 전에 고발장을 냈길래 바로 저희도 같은 장소 서울경찰청에 들어가서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계속 위헌 상태를, 위헌의 업을 쌓아갈 것인가, 그걸 정상화시키겠다는 쪽을 지금 내란이라고, 내란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국민의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봐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내란이란 표현으로 바로 사람들은 자동 검색어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일당, 국민의힘, 기타 등등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내란이란 딱지를 어떻게 헌정수호하려는 야당 쪽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고발 대상에 조국 혁신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한 직후에 조국 혁신당이 당시에 했던 기자회견을 보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일괄적으로 탄핵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물론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 불안, 우려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또 김어준 씨 등을 고발을 했던데 조국 혁신당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만약 그들이 처벌받는다면, 내란죄로 처벌받는다면 조국 혁신당도 그들과 곁에서 같이 처벌받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란 음모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고 네. 개혁신당 입장까지도 들어볼게요. 우선적으로 국무회의를 못 열면요, 사실상 무력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전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대장동 특혜 의혹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무회의를 무력화한다. 이 부분을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얘기가 아니라 예. 법조인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민주당 초선들이 뭐 한 70명 가까이가 이거 성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무언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을 했던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내란 수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이거는 본인의 입장이 아니고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김성길 의원님. 예, 일단 저희는 내란죄로 저 줄탄핵 주장하는 분들을 고발하는 것 자체는 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걸 내란죄로 하기에는 군대로 국회에 쳐들어온 사람들도 내란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걸 내란죄로 하면 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탄핵에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탄핵 결과 나온 것만 해도 구정부패예요. 그럼 탄핵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건 이미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탄핵 말고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해요. 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끌어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 마음에 안 들면 탄핵. 그러면은 법관만 필요하지 정치인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뭐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는 두 거대 정당 잘만 이야기해가지고 졸속으로 야합 처리하셨잖아요. 근데 왜 다른 것들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탄핵을 꼭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너무 대화를 안 한 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민주당, 이제 솔직히 말해서 힘이 더 세진 그 민주당이 지금 와서 탄핵을 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약자가 칼을 휘두를 때는요. 자기 방어로 보여요. 근데 강자가 된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이건 또 새로운 폭력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 세력 이걸 꿈꾼다면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탄핵만 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줄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겠냐.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거의 꺼져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 극약 처방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탄핵을 여러 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예. 지금은 무엇보다도 4월 18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내란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면에 이르게끔 해야만 민생이 정상화가 되고 정치가 정상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너무나 두텁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반동이 너무나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달성하지 않으면 4월 18일이 넘진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넘었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대한민국은 제2의 4.19, 제2의 5.18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희생과 여러 가지의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소 줄탄핵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런 요청들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는 정말 배운 게 아까워요. 그리고 정말 창피한 걸 모르는 겁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다음에 본인들 스스로 지금 군대를 보내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 분들 입에서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의 요건을 가지고 내란은 이제 민주당이 했다. 이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요. 제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탄핵 유발자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탄핵을 유발하는 사람들로만 뭉쳐졌는지 그 자체가 저는 참 의아하다는 좀.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씩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4월 18일 임기 종료 후에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쪽에서 나온 소식이었고 주말 사이에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오전에 법사위 소위에 이걸 회부했느냐 아니냐 정확한 사실관계가 좀 짚어줘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까지만 듣고 마칠게요. 일단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소위에는 회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소위에서 일단은 좀 보류를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류한다. 네. 예. 그래서 소위 논의를 일단 보류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마 이 임기 연장은 헌법상에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개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서 이거를 개정을 하다 보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개헌과 함께 추진을 할지 어떨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자라는 게 지금 소위에서 입장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보완의 차원에서 한 아이디어로서 나중에 추진하는 쪽으로 아마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을 보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즉 4월 18일 이후에도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계속 연장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일단 보류가 됐다는 거죠. 이게 위헌성이 있다고 네, 예. 국민의힘에서 판단하신 거고요. 2012년 7월에 지금의 민주당에 계신 이춘석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를 했을 때 국회 예. 내에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하면서 탄핵을 얘기하는데 본인들의 발의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문영배 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들은 사실상 본인 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셈입니다. 어떤 게임을 할 때 그라운드를 유래하기 위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임기를 연장하고 외부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어떤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본인들한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고자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지 예.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법 연구에 계신 분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생명 연장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 부분은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법률로 개정이 가능한 건지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긴 한데 10여 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를 보면 헌법 개정 사항이다라고 일단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어서 10여 년 후인 지금 판단이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이제 토론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간판 코너 단도직입 시작합니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산불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재탄핵과 내란죄 고발 등 양측의 초강수 대치를 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었지만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 말대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이 말릴 때까지 말입니다.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참 듣기가 아주 거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내가 당하고만 있죠, 윤석열. 자, 조용히 하세요. 군대를 들어가서 국회를 침탈한 사람 보고 그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두고서도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한덕수 대행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과연 속 시원한 결론이 나올지가 걱정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와서 임명하면 오히려 선거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수진 앵커가 질문을 잘 던져줬는데요. 4월 18일이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전에 선고가 나오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물론 이제 헌법 정신만 따진다면 임명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이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임명이 됐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4월 18일 전에 선고가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변론갱신이 불가피하거든요. 예. 변론갱신과 관련돼서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간소화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요한 재판을 간소화해서 변론갱신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할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칫 전체를 해야 되는 문제 또는 간소화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했던 거에 최소한 한 1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3회 내지 4회 정도를 한다면 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분명한 답을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어떻게 될까요? 4월 18일 전에 임명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4월 18일 전까지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러면 그 이후에 국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은혁 변수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가 다 뒤집어지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18일 날 그 두 재판관이 선고를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린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때부터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국민들이 계속 그것만 지켜보면서 얼마 전에 제 후배 기업하는 후배가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모여서 밥 먹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네.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네. 왜 정치인들은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런 하소연을 하던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헌법재판관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결론이 뭐가 되든 간에 이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무조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뒷짐지고 그냥 난 떠나버리겠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영원히 아마 법학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이름 다 박혀서 실릴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고. 김채고 의원님하고 거의 생각이 같은데요.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국민적 불안이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줄여나가고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 리스크의 최대 리스크는 이 탄핵과 관련돼서 4월 18일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네.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권한대행이 직접 또는 아니면 공보관을 통해서든 헌법재판소가 지금 신중하게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4월 18일은 넘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4월 18일까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요. 저는 대한민국이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보가 잠깐 들어왔는데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이라고 지금 불렸지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임기를 진행한다라는 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4명의 패널과 토론할 때는 보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오갔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다라는 것이거든요.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그걸 헌법재판소법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당과는 법사위 내에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될 텐데 뒷부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 먼저 질문을 드리죠. 이게 결국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안 날까 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결론을 내겠다 하면 저런 문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저 필요성이 왜 나오냐면 합의제기고 저게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방통위든 또는 대법원이든 임기가 끝났는데 결론을 충원하지 못해서 정책 일정에 따라 여야가 대립하거나 또는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야만 합의가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한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위헌적 요소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한다면 실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고 예. 또 여러 가지 헌법적 판단에서도 저는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거를 민주당이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4월 18일까지.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쓸 수도 있고 15일 이내. 예. 왜냐하면 4월 3일 날 통과시켜야만 15일 이내 4월 18일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나는 거부권, 권한대행이. 두 번째는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24시간만 지원해도 4월 18일이 넘어가니까 헌법재판관들은 대상이 안 돼 버려요.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일단 법사위 소위는 통과를 했어요. 실효성의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히 적절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분이 연장이 됐다고 쳐봐요, 두 분이.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내릴 때는 만장일치로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직까지 심의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결정 못했습니다. 그럼 그걸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야당만이 단독으로 저렇게 두 분을 임기 연장, 누가 봐도 편법이지 않습니까? 저걸 통과시켜버렸어. 그러면 보수 정당에서 지명한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더욱더 못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결론 못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저분들이 임명이 된 상태에서 수적인 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는 아직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마음의 결정을 못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을 자극을 해갖고 공격을 해서 뭘 얻어낸다는 게 저는 과연 가능할까, 실효성 있을까 싶어요. 저는 민주당이 초점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초점은 4월 18일은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또다시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 문제로 프레임을 바꿔버리면 예. 이 논란이 자꾸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8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도록 압박하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는 데 먼저 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비난은요, 사실은 여야 못지않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받아야 돼요. 예. 아까 홍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아니 적어도 국민들이 이렇게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든가 그걸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예. 권리 아니거든요. 예. 그럼 분명히 국민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못해서 그냥 이대로 이게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각이 될 수밖에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서로 싸우고만 있는 거고 국민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을 권리가 있습니까? 예. 헌법재판소 재판장님들을 비롯해서 그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님도 얘기를 하셔야지 본인이 나오셔서 우리 이렇게 논의를 했다.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렇게 4월 18일 날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라도 뭐 하겠다. 발표를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국가기관이 해야 될 헌법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발표를 결과를 내비치는 발표는 안 하더라도 네.
현재 상황이 이렇고 국민들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대강의 일정 정도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 정도는 사실 충분해 보이기도 한데 저는- 외부의 여러 이제 여론 같은 것들이 들끓을까 봐 그럴까요? 뭐 기존의 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관행이요?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 비밀을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한 적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결과 그 심판이 선고가 지연되고 있고 예.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또 이로 인해서 여야 간의 대치도 더 가속화되고 있고 또 국민적 혼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적 불안감하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어떤 관행이나 또는 권위주의식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안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4월 18일은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더 큰 국가적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정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건 보수 재판관들도 마찬가지고 진보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자기들을 누가 임명해줬든 간에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헌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따라서 보수 재판관들도 이게 과연 대통령의 행위가 이게 다 파면에 이를 행위냐 아니냐. 뭐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고령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보낸 것 다 불법이라는 건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좀 논쟁이 되는 거는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범죄냐 아니냐를 놓고서 이제 싸울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 법률가의 양심 그리고 헌법의 기준 질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양쪽 진영에서 파견된 그러니까 임명된 분들 모두가 예. 다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떠드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진영을 그래서 의식하고 진영을 대변한다. 이 네, 말씀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뭐 이게 대한민국이 아마 해방 이후에 전쟁을 제외하고 이런 정도의 위기가 있었나? IMF 때 내지는 몇 군데 몇 번 있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오늘 국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시점을 물어봤는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 중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뭐 알고 있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지 않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심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좀 답답한 심경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안 될 경우에 지금 기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물었거든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 단호히 반대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 이런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2명의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예. 이 두 분의 의견은 듣고 오셨습니까? 이 두 분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아직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태고요. 그냥 내부 검토 중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게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앞서 이제 짧게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해도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또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제소하는 것은 여야가 아닌 또 다른 그 개인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이 따르게 될 겁니다. 예.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헌법에는 6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위헌인지 여부는 지금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지만 헌법에 적시된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게 그 절차상에 그리고 그 내용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죠. 좀 정치적인 공세를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헌재가 본인의 일정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지금 헌법기관들의 위기예요. 국민의 위기가 아니고
보면 선관위는 뭐 부정 채용에 부실 선거 관리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헌재도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도대체 헌재가 왜 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국회에 대해서 뭐 말할 것도 없죠. 국회 지금 여야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국회 다 해산해서 다시 뽑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분개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상계엄을 발동을 하고 이게 보면은 국가의 통치 기구 자체가 완전히 다 무력화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제 갈 길을 안 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서 국가적 위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모든 국가기관들이 그 헌법과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명시되어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이런 내란적 상황을 초래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이미 헌재가 그 국회 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임명하라고 한 것도 지금 이행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서로 간에 굉장히 무리한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이 무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법안이 제출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첫 그 단추가 잘못 꼬이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런 경우에는 원칙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그래서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4월 18일을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일정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과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헌법적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야가 이제는 좀 정치력을 발휘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다양한 주장과 추진되는 내용들이 막 나와서 뭔가 좀 뒤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와서 이 조간신문을 쭉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검색하면서 보면 주장들은 제각기 있는데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본질을 조금 살짝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전선을 너무 넓힐 필요는 없다. 4월 18일 이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놓기를 촉구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5대 3으로 지금 갈려 있다. 그래서 이걸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8명이 하고 나면 나중에 5대 3으로 해서 기각이 될 경우에 그래서 소수파에 의해서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5명은 다수고.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왔을 경우는 6대 3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된 거니까 못 한다라고 아마 그 문영배 재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가 됐든 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결정을 안 하고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갔을 경우에 초래되는 그런 혼란과 그 국가적인 재난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인용이 서로 논의를 해서 서로 공방을 해서 인용을 하든 아니면 도저히 이 상황에서 결정 내렸는데 기각밖에 할 수 없다. 소수파지만 그래서 기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안 하고 두 사람이 떠나버리면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는 우리 헌정 질서 자체가 거의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것이고 아무도 그 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헌법 질서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될 거 아니에요. 여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올 것이다. 재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된다. 여야 모두 그렇게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이제 법안 지금 보셨듯이 추진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얘기 나오고 이런 것은 뒤집어 보면 5대 3 이른바 데드록에 걸렸다라는 그 5대 3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물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말께 여러 그 민주당 쪽에 그래도 좀 이런 쪽에 그 밝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했고 국민의힘 쪽 몇 분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또 언론 쪽에도 그 알아봤는데 아무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보지는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러니까 뭐 그렇다더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이지 본인이 직접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나 또는 헌법재판소 내에 최소한 그거를 알만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어떤 재판 연구관, 재판소 연구관 등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각 당이 불신을 해요. 민주당은 정보를 헌법재판소와 소통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국민의힘 의심하고 또 민주당은 또 그 반대로 국민의힘 의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5대 3이냐, 6대 2냐, 7대 1 얘기는 별로 없고 8대 0이냐. 예.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은 쭉 도는데 지난주에 5대 3 얘기가 많이 나와서 민주당에서 그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러 가지들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안국역 인근의 CCTV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국미사도 있고 여러 집회들이 있는데 화면은 저희가 CCTV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화면 카메라를 돌리지 못해서 일부분만 보이는 상황이고 한쪽 도로는 지금 차단이 됐나요? 깃발을 든 집회 참가자의 모습이 보이고 반대쪽은 교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의의 횟수와 시간이 길지가 않다. 한 번 할 때 뭐 1시간 혹은 30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횟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취재 결과가 이제 보도된 뉴스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무엇을 얘기할까요?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한참 남았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일까요? 아니 그게 지금까지 한 것만 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게 무슨 민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뭐 이 사람이 뭐 기업들과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것들도 아니잖아요. 그건 뭐 너무 심플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검찰이나 뭐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갈등 때문에 혹은 이해가 좀 부족해서 혹은 아직까지도 그 확실한 뭐 결정을 내릴 정도의 정보가 없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니고 서로들의 각자의 정치적 입장,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거를 만약에 평결합시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의견 타진하는 정도 선에서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이 어떤 의견이고 어느 쪽으로 결론을 모았는지는 대략 서로 짐작은 하고 있겠죠. 짐작은 하지만 물어보지는 못하잖아요. 물어보면 편결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떤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각자 쓰는 거니까 그걸 물어보는 순간에 이미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얘기나 뭐 지금 반응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대응을 볼 때 뭐 같은데 이렇게 서로들 추정을 하면서 그걸 더 진행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눈치 보고 있다. 상호 간에. 뭐 이것도 정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뭐라고 참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서로 계속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회의할 때요. 거의 결론이 모아졌을 때도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적인 그 내용을 갖고 지난번에 회의에서 수정하라고 한 내용이 잘 반영됐는지 그것만 검토하고 근데 거기에서 일부 미진하면 누가 의견을 내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판결문이 수정된다든지 수정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거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주관적 해석을 하잖아요. 어디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결론이 다 나서 그냥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 두 가지 해석은 현재로 가능하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자체가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너무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 알 권리를 상당히 침해한다는 비판도 많고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공보 기능이 전혀 없어서 정말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8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몇 분응선을 넘었는지 이런 건 8명밖에 모르고 8명도 다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8명 중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매주 월요일 만날 때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만나고 또 헤어질 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마지막 인사도 다음 주에는 좀 선거 결과를 보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예.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타리오는 미래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북미 최대 IT 클러스터 중 하나, 연간 6만 5천 명의 스템 전공 졸업자,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주요 광물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당신의 혁신 파트너.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피부의 모든 것은 리쥬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쥬란으로 새로운 나로. Rewrite your story. 리쥬란.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우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엄마,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정원 아이스 뉴 아이스트리. 재판관 8명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입니다. 편견과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겠다. 재판관 문영배. 헌법 질서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재판관 이미선. 오로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 재판관 김영두.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판관 정정미.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재판관 정영식. 헌재가 1988년 설립된 이래 헌법 질서 수호에 노력과 정성을 다한 전현직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한다. 재판관 김복형.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나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재판관 조한창. 그리고 빨리 한자리의 공석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재판관 정계선. 그렇지 않을 거라 믿지만 혹시나 초심을 잃었을까 싶어 취임사 한마디씩을 돌려드립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여드름이 터. 여드름 흉터 더지 터지기 전에 빠를수록 바를수록 약으로 노스카나로 3중 복합 성분이 흉터를 깨끗하게. 빠를수록 바를수록 노스카나. 온타리오는 미래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북미 최대 IT 클러스터 중 하나, 연간 6만 5천 명의 스템 전공 졸업자,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주요 광물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당신의 혁신 파트너. 서픽 추천 조합 가이드. 먹고 싶은 메뉴 뒤에 서픽만 붙인다. 푸드포크 바비큐 서픽이요. 빵, 치즈, 야채, 소스 잘 골라줄 거다. 끝. 세상 맛있는 주문 서픽.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